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투세 폐지 공개 토론회를 하자며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금투세 폐지에 이렇게 힘을 싣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여론의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도 금투세 폐지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간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게시글에는 하룻밤 사이 5천여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2025년 시행으로 미뤄진 금투세. 이번에도 시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커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에 있는 한국한복진흥원에서 한복특강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의 박후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요즘 잦습니다. 최근 맞습니다.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무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탔고요. 480여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가끔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번엔 너무나 피해가 컸고, 우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이 혹시 정확히 밝혀졌나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안 밝혀졌어요. 특히 이제 국가서에서 감식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국가수, 소방청, 경찰청 자문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는 10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인이 녹아버려요. 예. 아예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게 10건 중에 7, 8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불난 거 자체가 너무 열기가 심해서 완전히 다 소실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어서 이게 전기차의 특성이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일반 지상에서 전기차 불난다 그러면 한 대만 불나니까 확산도 그렇고 6시, 7시간 걸리더라도 소방서가 와서 꺼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아파트는 폐쇄 공간이지 않습니까? 폐쇄 공간은 이번에 아파트 화재 나왔지만은 소방차도 진입 못하고 물도 이제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동용 수소도 못 썼고. 그 소방차가 진입 못한 게 그 연기 때문에 못한 거였죠, 이번? 아닙니다. 우회 아니에요? 지붕도 낮고요. 우리는 대형 소방차니까 아예 진입이 안 돼. 모든 전국에 있는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이미 제시됐던 부분들이고 저도 굉장히 자문회의에서 많이 강조됐던 거예요. 예. 왜냐? 폐쇄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의 공포감은 소방청은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지하 주차장에 지하 충전소가 있는 나라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근데 지상으로 올라가기 싫어서 안 올라간 게 아니라 땅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주차장이 요새 없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문제는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가 차만 소실된 게 아니라 밑에서 전선부터 수도 다 올라가는데 다 소실되다 보니까 500세대가 방랑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게 끝나고 나중에 온도가 이렇게 높고 하면은요. 나중에 아파트 안전구조 검사 다시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입니까? 그러면은 이 재산상의 피해를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질 거예요? 지자체가 그러다가 차주가 책임집니까? 원인도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은요. 이게 전국의 아파트의 공포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기차 주차 못 시켜. 또 예를 들어서 뭐 충전기 다 빼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어서 중앙정부가 지금 각성을 해서 매일같이 지금 덤벼들어야 되는데 너무 남의 일같이 보는 거예요. 왜? 서울시청 앞 사건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9명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매일 경찰청에서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자문해줬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이 전기차 포비아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요. 전기차 공급 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전기차 협회장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일이네요, 중요하게 현안을 잘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화재 난 거 보니까 그 화재가 난 차량이 바로 운행하고 좀 과열이 된 상태에서 난 게 아니라 뭐 한 2, 3일 정도 그냥 주차된 상태에서 났다면서요. 전기차는 그렇게 나는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났는지 혹시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배터리 셀 자체가 두 가지 요인이 보통 전기차 화재 요인이라고 추정을 해요. 거의 대부분. 하나는 과충전돼 있을 때 과충전 시켜서 주차시켜 놓으면 거기서 불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충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의 배터리에다가 거의 100만큼 넣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겁니다. 100% 다 충전하는 게 그렇죠. 이제 과충전인데. 그래서 원래는 전기차는 80에서 90% 충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불도 안 나고요. 화재 요인을 몇 분의 1을 다운시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인은 배터리 셀의 불량이에요. 근데 불량이 나는 원인은 배터리 셀 제작 회사가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상당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배터리 전기차를 운행할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속 방지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데 바닥에 퉁퉁 치고 다니지 마세요. 침수도로 물 침수시키지 마세요. 이런 게 누적되면 셀이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이 셀의 불량이 나오면 화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상당 부분이에요. 바닥이 있다 보니까 차량 바닥 그렇죠.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한두 시간 후에 또 하루 이틀에 불나는 사건이 전기차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거는 지상에서 나오면 그냥 끄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폐쇄 공간에서 났을 때는 이번 아파트와 같은 공포감이 증폭이 되면서 피해도 증폭이 되고 또 사실 이번에 사망자가 없어서 그렇지 유독가스 안에서 나오면 몇 번만 숨 들이키면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공포감이 전국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어서 정부가 내일같이 접근해 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화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몇 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충전 예방 기능을 넣으면 돼요. 충전기에다가. 과충전 예방 기능을 그 충전기 자체에다가요? 과충전 방지 기능이죠. 방지 기능. 이 기능을 넣으면은 전기차 화재를 몇 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재 기존의 가능합니다. 그 충전기에다가 가능하고요. 그럼 이거 서둘러야겠네요. 이 작년에 이미 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정부 자문회의에서 이미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90% 미만 충전하기로 이미 얘기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90% 이하로 충전하려면 충전기에다 그 기능을 놓아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공급되어 있는 30만 개 완속 충전기에는 한 대도 이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산 편성을 해서 빨리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이 충전기에 과충전 예방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신차 새로운 완속 충전기에는 이 기능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40만 원 더 주면서. 그래요. 40만 원이 들어요. 그 기능이. 근데 40만 원 더 줘서 지금 이제 충분히 확보를 그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요. 근데 문제는 30만 개 보급돼 있는 기완속 충전기에는 아예 정부도 그렇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서 불안해하는 게 지금 깔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거 몇 대가 추가가 되겠어요. 이미 기존 거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 뭐 서울시부터 다 촉구하는 게 뭐냐면은 예산 별도로 좀 편성을 해서 단계별이지만은 기충전 완속 충전기에다가 지금 과충전 방지 기능을 넣으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아주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한 뭐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요? 몇십만 원만 집어넣으면요. 몇십만 원 아마 비용 더 정도. 절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절약할 수 있겠고. 예. 그러면 이거 기존의 반드시 좀 충전기에서 넣을 해야겠네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존의 충전기 같은 경우는 100% 다 충전이 되도록 됐는데 이게 이제 과충전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죠. 80에서 근데 한 가지 90%가 방법이요. 충전되도록. 예. 전기차가 내가 90%나 80% 내가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전기차 차주가 그거 안 끊거든요. 근데 거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도. 아니요. 몇 그 시간 세팅을 할 수가 걸리는데. 있어요. 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만 90%는. 갖고만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전기차 차주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충전기에다 그 기능을 넣어서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하 충전소는 90% 미만으로 하기로 이미 제작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모임에서 정부도 그렇고 다 모여서 얘기가 다 끝난 내용인데 예. 문제는 기존 충전기도 그렇고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불난 서둘러야겠어요. 거고 예. 이게 다른 데로 확산이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걱정이 늘어나서 물론 지하 충전소에 불이 났을 때 대비책도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불난 거 보시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 결국 다 탔거든요. 예. 8시간 반 걸렸어요. 아, 참. 예.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누가 책임져? 라는 부분들이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차량이 140여 대가 불탔다 그랬는데 예. 이거는 보상을 어떻게 그냥 그것뿐만이 보험회사에서 아니라 그냥 받아야 되나요? 밑에 지하에서 전선부터 수도 파이프 라인이 다 들어갔는데 다 소실돼 버려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500세대가 바깥에서 방랑생활에 이 폭염 속에서요. 조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수도는 다시 복구가 된 것 같던데 어쨌든 얼마나 이 불편하고 손해가 큰지. 그리고 재산상에 대한 부분들은요. 예, 왜냐 차는요 보험 처리하고 바깥에서 한 대만 타나 두 대나 타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보통 위에 올라가면서 일체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예, 그래서 이 주차장하고 아파트 본체가 별도로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포감이 늘어나면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벌써 싸움 생기잖아요. 전기차 입주자들하고 왜 니 거 내 거 정부가 합법인데 왜 그러느냐 뭐 난리 나고요. 그걸 정부가 쳐다보면 안 돼요. 정부가 촉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예산 편성 들었고 쓸데없이 입법부터 싸울 때가 아니에요. 국회도요. 지금 현안인데 이런 문제를 내 일같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제가 뭐 정책 결정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전문가들 얘기 듣고 제대로 하면은 문제에 대한 거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권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각 지자체에서도 신경 써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반드시 맞습니다. 예, 입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인천의 이 배터리 화재 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차량이 그 벤츠 고가 자동차던데요. 네네. 여기 근데 배터리가 중국 업체 파라시스 제품이라고 밝혀졌던데. 맞습니다. 파라시스는 사실 이게 처음 이름도 들어봤거든요. 저는. 예, CATL 같이 이름 있는 기업도 아닌데 문제는 이게 왜 들어갔냐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다른 기자분들한테도.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전기차나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들은 서로 주고받는 것들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뭐냐면은 자, 중국에 있는 벤츠나 폭스바겐 공장에서 벤츠 전기차 중국에서 엄청 많이 판매되거든요. 주고받는 거예요. 중국 제품도 써주고. 물론 여기에는 안전검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추정만 하고 있지 중국산 배터리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사실 LFP 배터리는 중국이 잘 만들고요. 우리나라 같이 NCM 배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지금 들어간 게 NCM 배터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거 써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벤츠라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도 이름도 없는 또 그것도 LFP 배터리도 아니고 NCM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서방에서 잘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모델 유사한 모델은 벌써 또 리콜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요? 왜 이거는 리콜이 안 됐느냐라는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부분들은 둘째치고 자 아파트 입주민들 불나고 손실 보고
누가 책임질 것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출구 전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이제 배터리 종류 LFP랑 MCN 배터리 말씀 주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 배터리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MCN 배터리라고 그렇죠. 하셨죠? NCN 배터리 우리가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 3원 개의 리튬이온 배터리라 그래요. 이게 혹시 더 그래서 우수한 겁니까? MCN 배터리가? 우수합니다.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요.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LFP 배터리보다 원료 자체가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요. 아, MCN 우리 배터리가? NCN이. 예, 근데 대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30% 더 멀리 갈 수가 있고요. 예, 에너지 밀도가 높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LFP 배터리는 나중에 리사이클링 폐기할 때 쓰레기입니다. 아.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재활용 안 그래서 되는데 중국에서는 뭐 된다. 차 한 대당 500km 나오는 배터리 땅에다 묻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LFP 끼는 거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저도 계속 환경부에다 주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국민 세금 써서 500km짜리 해체해서 분해해야 될 텐데 근데 NCN 배터리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100을 집어넣으면 95원을 건져요.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재활용이.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고기속 분속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기술 발전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게 NCM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쪽이고 LFP는 기술의 정점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교차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전기차를 이번에 이제 바꾸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화재 사고를 보고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벌써 미루는 분도 생기고요. 그러니까요. 전국에 지금 60만 대가 공급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캐짐이 생겨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면은 전기차 보급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정부가 좀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맹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KBS 라디오. 네, 6시 24분 5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상주에 있는 한국한복진흥원에서는 우리 한복을 널리 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복 관련 특강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 박후근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자, 박후근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월에 한국한복진흥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장 박후근입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에서 유일한 한복 업무 전담기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문화인 한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자,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전통 한복의 계승 보존과 한복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소임을 맡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들을 3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한복진흥원 청사에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일요일에는 전시관을 개방하지 못했는데요. 인력을 확보해서 일요일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어린이 한복 놀이터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신체 놀이와 감각 체험을 통해 한복 문화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는 공간입니다. 4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별도의 입장이 없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일 평균 방문 인원이 연초 10명 정도에서 7월에는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배 넘게 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았는데 일요일에도 개방하시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무슨 요일에 쉬나요? 진흥원은? 예, 쉬는 날은 이제 연중 없고요. 단지 이제 그래요? 추석 설날만 쉽니다. 아, 그렇군요. 명절만 쉬고 그렇습니다. 매일 개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전통 한복의 계승 보존을 위해 학술 연구, 한복 문화 확산 행사, 그리고 한복 문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풍속 화가인 단원 김홍도의 그림 21점에 나오는 모자 19점에 관해 학술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일부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4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전통모자 전시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는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 함창 지역 주민협의회와 협력하여 한복 문화 산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찾아가는 한복 문화교육을 실시했는데요. 89개 학교 150회를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49개 학교 83회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교사, 학부모님 등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복 문화 교육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실시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2024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개막식에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국가에서 대사 또는 참사 등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요. 한국한복진흥원 메인홀에서 2024 경상북도 한복 창작 해커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한복 디자인을 발굴 보급하고 진취된 한복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36개 팀 72명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추려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니 뭐 6개월밖에 안 되셨다면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원장님. 아유. 지금 그리고 목소리만 듣고도 굉장히 일을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복진흥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한복세상 한복특강이라는 게 이제 오늘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예. 제가 지난 2월 한국한복진흥원장 소임을 맡았을 때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한복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한복 세상을 만들어 봐라. 예. 그래서 한복 세상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저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한복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주, 삼배, 모시와 같은 승리원단의 직조에서부터 디자인, 제작,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통 한복 전반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기획하게 됐고요. 총 11회에 걸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한복세상 한복특강은요, 한국한복진흥원 직원 그리고 12개 입주기업 외에도 한복을 사랑하는 누구나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원들부터 한복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총 11회에 걸쳐서 특강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명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8월 14일 날 첫날인데요.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구혜자 선생님이 즐겨 입고 싶은 우리 옷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김정숙 한복 나래솔 대표님이 한국 전통직물과 복제직물, 그리고 9월 4일에는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전성교육사 유선희 선생님이 아름다운 누비 시간의 올 다듬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전남 보성에서 주로 활동하는 쪽 염색 전문가 한광석 남도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 조선의 빛과 색 전통 염색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국가무형유산 가대리수자 박형박 선생님, 커시비단 직물 허워 대표님 등이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복 분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다 모신 거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일반인들도 가서 특강을 들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접수를 받고. 그러니까 한복진흥원에 좀 미리 전화해보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보시고 알아보셔서 미리 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일 주시면. 자, 올 가을에는 세계 모자 패션쇼와 전통 모자 댄스 경연대회도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것도 어떤 행사입니까? 세계모자 패션쇼와 전통모자 댄스 경연대회 소개에 앞서 잠깐 먼저 2024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행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구경 갔었어요. 아주 다채롭더라고요, 행사가. 감사합니다. 원래 전통 복식에는 의복, 모자, 신발, 장신구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모자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세계인으로부터 모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찬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2024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은 상주시 축제조직위원회와 한국한복진흥원 주관으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상주시 소재 태평성대 경상감면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이 주관을 하는군요, 이 행사를. 전통모자 부만 주관을 합니다. 전통모자 그쪽. 자, 전통모자 패션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영상을 통해서 조선의 패션 그리고 K드라마에서 착용한 전통모자와 의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패션쇼에서는 여러 모델들이 출연하는데요.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모델과 어린이 모델, 내국인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 모델이 참여하여 모자와 의상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 2024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개막식 패션쇼에는 튀르키예 등 14개국의 주한 외교 사절이 참석하는데요. 이분들이 각 나라의 고유 전통 모자와 의상을 입고 나오도록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통 모자 댄스 경연 대회는요? 예. 전통 모자를 소품으로 활용하는 댄스 경연 대회입니다. 각 나라의 전통 모자를 알리는 한편 세계 모자 페스티벌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축제 2일차인 10월 5일로 예정돼 있고요. 댄스의 장르는 불문입니다. 락킹, 힙합, 전통무용, 재즈 등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전통모자 댄스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고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 전통모자 댄스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입니다.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한국한복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시에는 댄스 동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신 댄스 동영상은 1차로 영상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통과자에 한해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2차 경연 심사는 10월 5일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경연 시간을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 접수는 사전 접수로 진행되고요.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참가 신청 오는 8월 20일까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아주 큰 대회군요. 전통모자 댄스 경연대회가. 예, 그렇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달리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예. 각 한복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 모자와 전통 의상을 착용하거나 소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시상 계획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총 5개 팀한테는 그 시상을 할 계획인데요. 대상 1개 팀은 경상북도 지사상으로 상금 500만 원. 우수상 1개 팀은 상주시장상으로 상금 300만 원. 장려상 1개 팀은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상으로 상금 100만 원. 특별상은 한국한복진흥원장상 2개 팀으로 상금 각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상자는 앞으로 한국한복진흥원 스포츠제로 활동하실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모자 댄스 경연대회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 이거 올해 처음 열리는 거죠? 이 대회는? 댄스 경연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립니다. 작년에도 열렸군요. 두 번째 열리는. 전통 모자, 전통 의상 착용하시면 가점 부여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상금이 아주 높습니다. 상금이. 1등상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자, 많은 참여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한복진흥원 소식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의 박후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얘기 먼저 좀 해보죠.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활약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는 금메달 5개로 15위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지금 금메달 벌써 2배 넘게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걸 분석한 칼럼을 쓰셨다는 소식인데요. 이 칼럼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칼럼이 상당히 지금 이게 클릭 수가 높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직 파리올림픽이 폐막한 건 아닙니다. 206개국이 참가를 했고 오는 11일 이제 올림픽이 이제 폐막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이 셔틀콕의 여왕입니다. 여제 이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의 또 이게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진상조사를 해보라라는 입장인 것이고 아직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이건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 참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수들의 이름 또 금메달, 은메달 또 동메달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선수들의 투혼이 넘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 공정한 선발 시스템이다. 지금 외국에서도 외신들도 우리 양궁에 대해서는 정말 경외감이 나올 정도거든요. 맞아요.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텐 이건 엄청난 일이고 말 그대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인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이 공정한 선발 시스템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의 상관왕이었던 안산 선수 기억날 겁니다. 그럼요. 경기도
예, 경기도 안산 아니고 안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안산 선수도 탈락을 했어요. 그만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보다도 우리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만큼 또 협회에서도 공정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축구협회도 양궁협회가 맡아달라. 뭐 전체를 다 양궁협회가 맡아달라고 할 정도로 양궁협회가 정말 어떤 것도 간섭 안 하고 오로지 선수 양성에만 물적, 심적 지원을 해왔던 이 공정한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저는 정말 MZ세대 열풍입니다. 우리 반효진 선수 정말 다 반했습니다. 맞아요. 사격 10m 권총에서 16살입니다. 16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지인 선수 사격 25m 겨우 21살이고요. 우리 신유빈 선수 다 20대입니다. 안세영 선수. 그리고 남자 펜싱의 도경동 선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30대인 네. 도경동 선수가 여기 문경에 국군체육부대에 지금 있어요. 경북의 자랑이라니까요. 경북 자랑이죠. 체육부대입니다. 상무부대가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길이 형을 향해서 형 정신 차려 하면서 정말 MZ세대의 그 도발적인 대담함도 보여줬고 다 우리 MZ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MZ세대, 대한민국 MZ세대의 희망이 있다. MZ세대를 마지막은요. 저는 국제 무대에서의 이 비교와 경쟁.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아닙니다. 골목대장이 아니라 우리 자유형 400m인가요? 우리 김우민. 200m 우리 김우민 선수. 김우민. 아니 호주에 가서 그 힘들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과 동료 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훈련을 했던 거. 저는 이 세 가지 국제적 비교 또 우리 MZ세대의 열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정한 선발 시스템이 이번 정말 역대 우리 금메달 최고가 런던 올림픽이 이어지겠는데 그래서 우상혁 선수도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는 역대 최고 기록도 이번에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 건도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세 가지 공정선발, MZ세대 열풍, 전지훈련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부분 이제 안세영 선수 빼놓고 다 총싸움, 칼싸움, 활싸움에서 우리가 금메달 다 나왔잖아요. 이것도 분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경북, 우리 또 봉화, 군위, 정말 문경 대단합니다만 우리가 또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동이족입니다. 우리 활, 또 금, 총. 사실 올림픽은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전쟁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기원전 776년 전에 시작됐던 고대 올림픽을 바로 1886년이었나요? 1900년이 되기 전에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이 올림픽을 가져왔는데 이 올림픽이 그래서 펜싱도 있습니다. 우리 금, 또 이제 활이 있습니다. 양궁, 그리고 총, 사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민족이지만 이 전쟁에 해당되는 이 종목들을 다 잘하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또 몸으로 부대끼는 걸 잘했습니다. 레슬링, 또 복싱, 그리고 또 우리 유도, 태권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도, 태권도. 참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총, 칼, 활 왜 이렇게 잘 쏘냐 여쭤봤더니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러니까 이유가. 전쟁을 싫어하는 우리 평화민족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민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뭐 이거는 분석을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재치 있게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를 떠났는데 항상 휴가만 떠나면 좀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국민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또 게다가 또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 주가가 또 폭락한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대통령 혼자만 이렇게 휴가를 즐기냐. 게다가 또 해군 티셔츠 입고 나왔잖아요. 최상병 특검 생각나는데 이 비판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도 이제 휴가라는 게 뭐냐면 일신상의 휴식도 있고 신체적인 이제 휴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구상도 있고 또 위기에 또 반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전을 요구하는 또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군 티셔츠를 입었다. 물론 뭐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휴가 때는 우리가 뭐 해군 휴양소에서 대통령 휴가를 보내는 경우에 뭐 해군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해병대 일 때문에 또 괜한 이 오해와 또 억측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휴가 장소 방문한 곳이 바로 통영입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우리 상공인들을 또 격려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옆에 대동했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정점식 의원입니다. 지역구거든요. 정점식 의원 지역구가 통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장소에서 바로 우리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또 가게에 가서 또 건어물 등등등을 보면서 이제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또 장면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뭐 대통령도 휴가를 가야 되고 저는 휴가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도 하고 또 가서 격려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또 억측들이나 오해가 또 의심이 무성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확산되는 건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또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대치 국면, 갈등 국면인데 이러다 보니까 파리올림픽은 만점인데 국회나 정치는 빵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일각에서는 좀 이번에 장소를 경북에 우리 이번에 폭우로 힘들었던 곳도 있거든요. 차라리 좀 폭우 피해 지역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휴가 보면서 조금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이거 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대통령 휴가하면 이제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영부인은 다른 데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라도. 김건희 여사는 부산에 이제 또 깡통시장을 갔거든요. 깡통시장.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통영의 이제 어시장, 또 이제 김건희 여사는 깡통시장, 이 민생을 살피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물론 대통령도 뭐 또 김건희 여사도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치적으로 또 위기 국면의 반전, 또 정치적인 구상 이런 것을 위한 좀 더 나은 지역, 또 더 필요한 사람들과의 동행이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또 분석과 평가도 더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진도를 나가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 토론하자, 뭐 이재명 대표 안 되면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좋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특별한 뭔가의 이슈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점식 전 의장의 인사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 겨우 좀 이제 잠잠해지고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이제 만든 상태인데 뭔가 이슈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이제 민주당과의 경쟁도 됩니다. 또 민주당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 국민에게도 처음에는 조금 뜨더미지근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종반을 향하면서 8월 18일 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또 이제 김두관 후보자의 최근 발언도 상당히 또 화끈하게 또 뜨거운 또 화제를 또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2030 MZ세대 또 1,500만 명, 2,000만 명에 가까운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걸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강하게 주장하면 지금 그러는 바람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상당히 또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 반대잖아요. 절대 반대를 해왔던 이제 진성준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슈 파이팅을 위한 좀 고삐를 잡았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속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거나 당내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머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런데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2030 또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끌어모을 수 있을 만한 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이슈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기하는 데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예하는데.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 유예가 돼서 문재인 정부 때
유예가 돼서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달성했더라면 이제 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이제 밀어붙이겠다고 또 공시지가 또 폐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밀어붙일 보관이었다가 네. 이 총선 결과로 인해서 이제 여소 야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뜨거운 화제가 됐죠.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밀어붙인 상황이고 여론상으로는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5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1년에 과세를 한다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 뭐 금융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일종의 예. 부자감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한국인급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착한 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한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만 명. 그런데 이제 이게 나한테 해당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도 따지고 보면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이전보다는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이러니까 이제 다들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든지 세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세의 경우에는 돈을 벌든 아니든 간에 일정한 거래세가 이제 예상되는 재정이라면 세수라면은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금융투자소득세보다는 거래세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국민 여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 상당히 정치권의 이슈로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서, 1, 2분 남아서요. 네네. 자, 다른 질문 다 건너뛰고, 민주당 최고위원 경쟁 아주 치열하잖아요. 치열합니다. 네. 수석 최고위원, 뭐, 김민석, 정봉주,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수석 최고위원하고요, 5위 싸움, 이거 좀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5위 싸움도 그런데 이제 수석 최고위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1위로 또 우뚝 올랐었거든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른바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의 영향 이것이 작동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호남에서 깜짝 올라섰던 5위 내로 올라선 한준호 후보자하고 민영배 후보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5위 싸움에서 한준호 후보가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 그럼 떨어지는 사람 예상 강선우 또 그렇죠. 이게 예상해 주세요. 거의 다 맞추시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득표율도 거의 맞추고 계신데 민영배 후보자가 이제 고향인 이 호남 경선에서는 상당히 약진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호남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김민석, 정봉주, 그 다음에 전현희, 한준호 이렇게 이제 5위권 내로 보는 예상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병주 그럼 누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또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